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다 안전하다, 다 괜찮다, 다 관리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상을 뒤져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계부채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야기하는 곳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지 가계부채 위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상황이 왜 그런지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20년, 21년에 10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지금은 5조 9천억밖에 안 늘었으니까 관리 가능하다. 그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운동할 때 10개 시킨다고 해놓고서 맨날 12개, 13개 시키죠. 시작! 10, 9, 8, 7, 6, 5, 4, 3, 2, 1, 0 하면 벌써 12개야.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더라도요. 스쿼트를 20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스쿼트를 10개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10개 하는 게 아니라 20개 한 다음에 10개를 했기 때문에 다리에 누적되는 데미지는 더 크죠. 그런 것처럼 쌓인 상황에서 또 쌓였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긴축이라서 부채를 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또 쌓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관리 가능한 게 아니야. 자, 저번에 175만 명 DSR 100% 넘어간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보시면은 자, DSR 100%가 넘어가는 사람이 175만 명. 그 다음에 잔액 기준으로 DSR 70% 이상인 가계대출의 비중 이게 12.2%, 100% 이상인 사람이 29.2%에서 총 41.4%에 달한다. 그러니까 지금 175만 명 플러스 299만 명이죠. 요게 차지하는 가계부채의 비중이 41.4%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DSR이 높아서 고위험군인 사람들, 빚을 갚기 힘든 사람들이 전체 대출의 40%가 넘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버는 돈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벌어요? 350만 원 이상을 빚으로 갚고 있는 사람이 전체 대출의 40%인데 이게 어떻게 관리 가능하고 안전한 대출이냐. 그렇잖아요. 70%면 거의 진짜 지금처럼 더울 때 선풍기도 못 틀고 부채 틀고 사는 거고, 아침에 라면 끓여서 면 먹고 저녁 때 거기다가 밥 말아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채무자 중에 40%인데 뭐 자영업자 유예해주고 뭐 유예해주고 또 이번에 새마을금고 유예해주고 유예 해가지고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죠. 근데 뭐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번에 그 늘어난 쪽도 굉장히 저런 고 DSR 쪽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왜? 특례 풀고 나서 다시 슬금슬금 늘어난 거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 아까 20년, 21년도에 안 위험하다 그랬죠? 그때는요, 부채가 그렇게 늘어나도 지금보다 위험도가 덜했어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당시에 DSR 100%인 사람은 27만 명 정도. 그게 2년 만에. 자, 이거 7월 1일 기사니까 근 2년 만이죠? 2년 만에 175만 명까지 폭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27만 명이 175만 명까지 폭증을 했어요. 돈을 다 버는 대로 버는 족족 다 갚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몇 배예요, 이거? 6배 가까이 폭증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안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6, 7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안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 그리고 전체 대출의 40%가 지금 부실 대출이라는 소리죠. DSR 70% 이상이면 DSR 70% 이상 둘째치고 DSR 100% 이상이 부실 대출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받은 대출도 20%가 넘어가죠. 29.2%. 근 3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돈 버는 대로 다 빚 갚아서 나 쓸 돈도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0%가 넘어갔습니다. 1800조가 넘어가죠. 그 중에 30%면 얼마예요? 2000조라고 잡으면 대략 600조 가량. 그러니까 500 몇십 조 정도가 DSR 100% 이상인 대출인데 어떻게 안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증가한 수준도 1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이에요. 20년, 21년 제일 많이 증가할 때 생각하지 말고 1년 9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21년 하반기. 그때 수준으로 많이 올라갔다. 긴축 이전 수준으로 치솟았다. 긴축 이전 수준으로 확 늘어났는데 어떻게 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말들 이런 것들 못 믿겠는 거예요. 자, 3월에 한 얘기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PF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
그 다음에 저축은행 적자 나니까 건전성 관리 가능한 수준. 가계대출 연체율 관리 가능한 상태. 부실채권 매각 지연되는데도 관리 가능한 수준. 이번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행안부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다 관리 가능하대 이렇게. 이거 어떻게 믿어요? 정부에서 하는 말을. 상식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믿어서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 이야기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부채 위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PF 위험하고 그래서 2금융권 터진다. 얘기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여기저기 막 터지는 김이 나오고 있죠. 거의 뭐 그 2금융권 위험하다는 거는 올해 뭐 초창기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새마을금고 위험하다 이야기를 했고 그게 결국엔 또 터진 거죠. 터지기 전에부터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위험하다고. 새마을금고 위험하고 저축은행 위험하고 상호금융 아까 뭐 신협도 물어보시는데 상호금융 위험하고 왜냐면 그런 데서는 1금융권만큼 깐깐하게 대출해주면요 돈이 안 벌려요. 그러니까 막 업계약 이런 것도 해주고 PF 위험한 PF도 들어가고 그래서 위험한데 그 부실이 슬금슬금 터지는 게 지금 터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돈 풀어서 막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막을 거예요? 총선 전까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막아지겠죠. 근데 아까도 봤지만 여기저기 부실이 터지고 채권 위기 터지고 있어요? 안전하다 IMF 때 계속 그렇게 떠들었는데 안전했어요? 심지어 초대 대통령 6.25 터졌을 때 안전하다 해놓고 본인만 건너가 놓고 다리 무너뜨려 버렸죠. 뭐냐 이게 뭐냐. 그냥 말만 안전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하겠고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정부 돈 많이 썼어. 지금 정부 돈도 위험이에요. 정부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정부 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세금이 안 거치고 있고 세금이 안 거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침체가 됐다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체율이 증가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연체율이 증가해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게 늘어나는데 연체율이 증가하면은 어느 정도 부채만 관리하면은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소득이 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연체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 승인하에 탕감해주기로 했죠. 이자 100% 탕감. 탕감해주면 연체율에서 빠져요. 그런 식으로 연체율 잡아가지고 또 안전하다고 하겠죠. 관리 가능하다고 하겠죠. 연체율 지표 좋아졌다고 하겠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창용 총재는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리는 게 뭐예요?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고 지속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쓴소리까지 했죠. 그런데 기사를 이따위로 쓰고 있는 데도 있다. 가계대출 관리 가능한 수준 시스템 위험 아니다. 이복현, 이창용 나란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보면은 이복현이 관리 가능한 수준, 이창용은 리스크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거를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말한 건 뭐예요? 이창용 총재는 지금은 리스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계부채가 우려가 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복현 금감위원장이랑 한 말을 섞어가지고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아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이딴 식으로 기사 쓰는 게 어디냐.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예요. 저게 소설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그 모양 그 꼴이지. 완전히 이야기한 걸 반대로 이야기한 건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요 가계부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안전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이번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금리 결정 변수로 가계부채를 처음으로 언급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면 기준금리를 올릴 옵션도 있어야 한다. 즉 가계부채 정부에서 지금 가계부채 늘리면 우리 기준금리 올릴 거야. 너네 지금 우리가 계속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막 억지로 금리 낮추고 막 돈 풀고 DSR 완화해주고 또 뭐 갭투기꾼들한테 막 대출 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유지하려고 하는데 큰일 나. 여기서 너네 자꾸 그따위로 부동산 부양책 써가지고 가계부채 증가시키면은 난 너네가 싫어하는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고 지금 이번에 엄포를 놓은 거예요. 여태까지 동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제일 세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근데 어떻게 저딴 기사를 쓸 수가 있냐. 소설을 쓸 수가 있냐. 저 사람이 어떻게 기자예요. 소설가지. 이번에 가계부채 위기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크게 경고했는데. 자,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서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대외 경제 여건은 점점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동결 쪽에 더 하고 있다. 어쨌든 대외 경제 여건은 크게 금리에 영향을 준 상황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실물 경기.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럼 금리 더 올려도 될 상황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안 올렸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물가는 낮아졌으니까 금리 안 올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물가는 어차피 예정이 된 거고 경기도 예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유지하게 된 건 지금 금융 안정 때문이다. 일단은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사태 터져가지고 금융시장 위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가계부채 위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 빵 터뜨리지 않고 연착륙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리를 급격히 올리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빵 터질 수가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하는 건 안 되고 지금 디레버리징을 해야 돼서 연착륙 시키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증가시키면은 경착륙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왜 안 터졌냐? 2007년도에 집값 떨어지고 가계부채가 축소가 돼서 그때 2008년도에 조금 빠지고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때 전세자금 대출 풀어서 그렇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풀어서 전세금 팍팍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이야기한 걸 잘 들어보시면요.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거는 우리는 긴축을 계속 할 거다. 그런데 지금은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 동결 자체가 긴축이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흘러간다. 예를 들어 환율 문제가 생긴다든가 혹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이 된다든가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 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라는 약한 긴축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라는 강한 긴축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은에서. 한은의 역할은 민생 안정이 아니에요. 가계부채 걱정은 한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돼요. 금감원에서 해야죠. 근데 금감원에서는 계속 안전하다 허튼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도저히 돈을 관리하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은에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은에서 물가 안정이 목표예요. 근데 예전에 기성용 선수가 이야기했죠.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하는 것처럼 이창용 총재가 지금 답답하니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복훈 금감위원장 헛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럼 명예훼손 되는 거고, 그런데 우회해서 돌려서 계속 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80% 내려가야 된다고 또 이야기했다. 현재 주요국 중에서 가계부채 중장기적으로 80% 수준까지 내려가야 한다.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금통위원 6명 모두 기준금리 3.75% 이야기를 했다. 저번이랑 달라진 거 없다. 저번이랑 달라진 거 없는데 이창용 총재가 조금 더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왜? 가계부채 늘어나면은 금리 올릴 거라고. 그만큼 지금 가계부채 위기가 커져가고 있고, 여기서 뭔가 트리거가 하나 터지면 또 바로 터질 상황이에요. 근데 가계부채 터지면서 부동산 올라간 거 본 적이 없다. 심지어 가계부채가 증가할 때도 부동산은 떨어졌었는데 가계부채가 빠지면서 부동산이 올라간 거는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아직도 집값 올라갑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니까요. 미국이 97%에서 터졌어요. 그때보다 더 금리를 낮춰가지고 우리나라 100%대까지 올라간 건데 그때 미국 수준까지 금리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왜? 터질까봐. 근데 환율이나 이런 거 영향 받아봐요. 그럼 다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안 터지겠어요? 지금 대외 경제 여건도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된다. 가계부채 터지기 시작하면요 많은 자산이 무너집니다. 그 디레버리징을 한 번은 겪고 가야 되고, 그래서 미국도 한 번은 겪었고 일본도 한 번은 겪었는데 일본은 제대로 못 겪어서 잃어버린 30명이 된 거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가계부채 길게 끌고 가면 잃어버린 30명 와요. 오히려 한 번 터뜨려가지고 거품을 한번 쫙 빼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뭐 10년 주기설도 다시 나오고 그런 게 되는 거지. 일본 봐봐요. 그때 가계부채 안 터뜨렸다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요. 잃어버린 30년이 그때 왔다. 근데 가계부채 지금 증가하고 집값 다시 올라간다. 이딴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거냐. 지금 청년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데, 점점 더 소득이 줄고 있는데, 수요도 줄고 있는데 어떻게 더 올라요? 그들이 사줘야 되는데 앞으로. 돈은 지금 다 베이비 부모 세대한테 가 있는데 결국에는 계속 새로운 피가 수요를 돼가지고 새로운 수요가 계속 돌아줘야지 결국에는 가격도 올라가고 그게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청년층 수준에는 살 수도 없는 가격인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가계부채 안 터지게 미루고 있으면서 경제만 계속 박살나고 있고 경기만 계속 침체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안 터뜨리면 큰일 난다. 암덩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수술을 하면은 입원을 해야 되겠지만 수술을 안 하고 계속 난 수술 안 하고 계속 열심히 일 나갈 거야 하다가는 어느 순간 훅 간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진다. 회복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죠.